지난 시간 독일의 1차 세계대전 이후 이 전쟁을 위해 재무장을 준비하던 과정, 그리고 프랑스와 폴란드를 침공하기 위한 작전 수립까지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이야기해 주실 두 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은식 소장님, 임철군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독일이 아무리 재무장을 위해서 노력을 했다고는 하지만 상대는 항상 역사상 육군하면 프랑스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거든요. 당시로서는 유럽 최대 육군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의 전력을 비교해 보면 연합군 측과 독일 측이 대등하던지 아니면 연합국이 약간 더 우세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1차 세계대전 때 워낙 많은 인명 손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연합군으로 뭉쳐져 있었지만 각각의 국가들은 전력의 규모가 독일보다 압도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거든요. 뭉쳤으니까 우세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벨기에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전력의 집중이 잘 안 됐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집중을 할 수가 있죠. 공자의 입장에 있으니까. 그래서 축선별로 독일군이 약간 더 전력이 우세했습니다. 영프연합군은 가물랭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삼아서 북동 방면부터 제1, 2, 3 집단군 순으로 부대를 배치를 했고요. 여기에는 프랑스군 82개 사단, 그리고 영국군 10개 사단, 총 92개 사단이 전개가 되면서 총예비 부대로서 가물랭 장군이 20개 사단을 예비대로 보유를 했어요. 그래서 총 합쳐보면은 102개 사단이 가용했습니다. 네덜란드는 9개 사단 40만 명의 병력을 동원 중에 있었고요. 벨기에는 레오폴트 국왕의 지휘 아래 20개 사단 60만 명의 병력이 동원돼서 전투에 임하고 방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공자인 독일군은 조공인 B 집단군의 경우 30개 사단을, 주공인 A 집단군에는 45개 사단을, 마지노선 정면에서 고착 견제할 부대로 C 집단군에 19개 사단을 할당을 하고요. 독일도 예비대가 있어야겠죠. 42개 사단을 집결 보유를 시켜서 총 136개 사단으로 공격을 준비를 했습니다. 양측의 장비를 살짝 보면 독일은 전차가 2,574대 정도 있었고 프랑스는 3,254대 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프랑스가 약간 더 전차의 질적 성능이 우세했습니다. 반면에 항공기는 연합군이 1,410대 정도의 항공기가 가용했고 독일군은 5,000대 항공기 중에 3,226대를 서부 전선에 투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도 숫자인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있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대등하거나 뭐 전차는 프랑스가 더 세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독일군은 다 무전기로 연결이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지합동 전술 비슷한 걸 합니다. 그걸 가르쳐서 후대의 역사학자들이 전격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전술 교리적으로 독일군이 압도적으로 더 우세했어요. 프랑스군은 전차는 그냥 보병의 지원화기 정도고 저거는 움직이는 벙커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완전히 양국이 생각이 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방어 지대를 뚫고서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그 축후방을 때려가지고 템포를 빼앗든지 적 부대를 절단시켜내는 공격 개념이 있어요. 이런 교리가 있을 리가 없죠. 벙커로 생각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프랑스군의 전술적 능력이 독일군보다 한참 아래에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전 시간에 소장님께서 그 프랑스 군들은 방어 제일주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독일이 어디를 침공을 하든 간에 철저하게 방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였으면 그래도 해볼 수 있는 거 아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프랑스의 전략 목표가 뭐였냐면은 이기는 게 적극적인 승리보다는 패하지 않는 데 있었다는 것이죠. 프랑스군이 그 개전 초기에 독일이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한다면은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근데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군사 전략을 수립하면서 대부분의 프랑스 군사 지도자들의 국토 방위를 위해서는 북동쪽 그 요새 마지노 요새의 벨기에로 이 추진할 방어선이 필요하다는 데는 같은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마지노선이 벨기에 지역에서 아까 중단된 그 결정인 이유가 국교 단절하겠다 그러니까 프랑스가 겁먹고 거기 제대로 건설을 못 했거든요. 네. 그래서 아르덴 중단이 됐는데 1936년에 벨기에가 프랑스와 동맹 관계를 또 결국은 파괴를 해요. 그런데 양국 사이에 그 협조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 이 요인도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연합군이 방어선을 그 구축을 할 때에 이 영국에서 오는 원정군이 아까 그 영국식 그 전쟁 수행 방법에서 영국군은 기계화 사단을 대륙에 과연 몇 개를 보내야 되느냐, 이것이 영국이 고민하는 가장 큰 요인이었는데, 리델 하트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limited liability, 이 유한 책임이라고, 이게 영국군이 어느 정도 규모로 오느냐에 따라서 이 그 방어 계획이 유동적이었다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7군을 브레다 변경안이라고 하는 7군과 영국군을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브레다 변경안으로 최종 이제 방어를 하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해요. 결과를 알고 역사를 알고 바라보면 이 중간도 막아야지라고 할 수 있지만, 모르는 상태로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지금 마지노선이 당당히 존재를 있으니까. 하고 있고, 위에 벨기에는 야 너희 여기다가 마지노선 지으면 나 너희랑 이 국교 단절할 거야? 안 되네. 그럼 못 지어. 그러면 마지노선이 없는 벨기에 쪽에 방어를 집중하자.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또 하나가 있었어요. 네. 프랑스가 저렇게 마지노선 짓는다고 난리치고 막 언론에서 우와 하면서 막 원래 벙커 들어갈 자리에 요새 들어서고 이렇게 난리가 나고 있을 때 독일이라고 손 놓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우리를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독일도 방어선을 만듭니다. 그게 지크프리트 선이라는 방어선이 있어요. 그 방어선이 쭉 배치가 되다 보니까 프랑스군 장군들이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인구도 부족하고 병력도 부족한데 저 방어선을 극복할 수 있는 엄두가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지배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방어 위주, 수세 위주,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방어 계획이 쭉쭉쭉쭉 나오기 시작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지크프리트.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시작이 됐고 연합군의 방어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 침공 첫날로 돌아가 보고자 합니다. 작전 어떻게 시작됩니까? 독일 공군은 엄청난 수적 우위를 활용해서 곧바로 공중 제패권을 확보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BMNT를 전후를 해서 무려 1만 6천에 달하는 독일의 공수부대들이 글라이더나 낙하산을 타고 침투를 해요. 네덜란드나 벨기에 지역으로. 그러면서 이들이 비행장에 강화를 합니다. 여기를 거점으로 해서 주요 목지점과 교량들을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평소에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해외여행 많이 보내줬잖아요. 그게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군은 생각지도 못하게 공중으로부터의 기습을 받고 나서 완전히 패닉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벨기에가 정말 잘 버틸 것이다 라고 여겼던 에반 에마엘 요새도 단 하루 만에 불과 80명의 독일군 공수부대에게 무력화가 되고 후속해서 비집단군의 기계화 부대들이 밀고 들어오면서 네덜란드는 5일 만에 항복을 선언을 하고요. 벨기에는 에반 에마엘 요새가 하루 만에 항복을 하니까 어쩔 수 없죠. 부대 뒤로 물려야죠. 그래서 1선을 포기하고 제2선 KW선으로 퇴각을 합니다. KW가 코닌슈트 와브르라는 선인데 이게 딜강을 연하는 벨기에가 맡았던 방어선의 일부였어요. 일로 퇴각을 하죠. 그러니까 독일군이 공격을 시작했잖아요. 이걸 인지한 가물랭은 계획대로 모든 부대를 끌어올려서 북진하기 시작합니다. 미끼를 잡아버렸어. 어떡합니까? 거기가 그러니까요. 아닌데요. 그리고 5월 12일쯤에 아니와 젠브루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여기 젠브루 갭이라는 곳인데 여기서 개전 이래 최대 규모의 전차전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프랑스 제1, 이 전투 이름이 헤누트 전투인데 프랑스 제1군 기병대가 독일군의 제3, 4 기갑사단을 맞아서 분전을 했지만 결국은 패퇴당합니다. 독일군은 전투가 종결된 뒤에 격파로 여겨졌던 전차들을 소대장하고 전차 승무원 병사들이 뚝딱뚝딱 하더니 대부분 고쳐가지고 가자! 우왕! 하고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쯤 되면 롬멜의 제7기갑사단이
매지강을 도강을 해버렸거든요. 벌써 3일 만에 도강을 그렇죠. 성공하는군요. 지난 시간 얘기했을 때가 3일이면 네.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주공부대였던 독일군의 A 집단군은 아르덴느 산림 지역에 배치되어 있던 프랑스의 2선급 부대들을 경미한 저항을 격파하면서 프랑스 국경으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5개 기갑사단, 3개의 차량화 사단으로 구성된 1,500대 가량의 클라이스트 기갑 집단군이 진격을 시작을 했고 5월 13일 새벽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지강에 도착을 했죠. 근데 원래 도하 작전이라는 게 대단히 어려운 작전이고 위험해요. 그래서 포병이 화력 지원을 해주면서 보병의 선견대가 먼저 건너가서 강의 양쪽을 점령을 하고 네. 기갑부대가 건너야 돼요. 나갈 수 있게끔. 네, 그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우리 또 공격에 미치신 닭공 구대리안 선생님께서 보병과 포병의 도착을 기다리지 않고 그대로 급속 도하를 해버립니다. 아, 지난 시간에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당을 돌파하기 시작하죠. 프랑스군은 독일군이 이 스당을 돌파해가지고 여러 보고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이 사령부에. 그런데 주공이 아르덴느인 줄을 12일 저녁까지 몰라요. 이 간파를 못 하는데 이에 반해서 구데리안 부대는 전투 준비에 굉장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 뭐냐면은 구데리안이 부하들한테 야, 3일 동안 최소한 3일 동안 불면, 불유, 불식 안 재우고 안 먹고 못 쉬고 하는 이 연속 공격을 강조를 합니다. 그 프랑스군이 정신을 못 차리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말이죠. 페르비틴이라는 마약입니다. 일종의 신경 안정제를 2만 정을 준비를 해요. 해가지고 전차병 조동수들하고 이게 먹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안 자도 피곤하지 않고 그냥 달리도록 하는 이런 그 준비를 하는데 또 하나 특이한 것은 전차에 말이죠. 승무원을 보통 4명, 그때 당시 지금도 4명, 우리 K2는 3명이지만은 4명인데 구데리아는 1명을 더 인가를 합니다. 예비 승무원을. 그래가지고 로테이션으로 전차장하고 조종수는 계속 달리잖아요. 저가 부딪히지 않으면 계속 달리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인원들은 자기합니다. 전차 안에서. 편하지는 않겠지만 논스톱으로 계속 공격을 하게 하는데 교대로 이제 재우고 또 하나는 이때까지는 전차의 대유조차로 주유를 했거든요. 근데 이 구데리아는 오게론 그 스피아강 있잖아요. 우리 그 차에 옛날에 뒤에 붙이고 다녔던 이 오게론 스피아강을 준비를 해가지고 어느 지점에 그 이렇게 떨어뜨려 놨는 거야. 그러면은 전차 달리면서 그거를 떨어가지고 부으면서 다 붓고 나면 드럼통 바깥으로 던져버리면 보급부대가 그걸 주워가지고 다시 연료 보충해가지고 추진해주고 하는. 그러니까 벌써 출발 또는 공격하면은 이 반응 시간이 다른 거예요. 이 시간과의 싸움에서 연합군이 깨졌다 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중앙 이 아렌느가 돌파당하고 뮤지강을 3일 만에 이 도하하면서 그냥 프랑스 전역은 끝났고 서부 유럽 전선이 무너졌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전략과 전술로 다가오면은 정말 프랑스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네. 이 이후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후에는 디낭 부근에서 롬메르 제7기갑사단이 13일 저녁에 매지강 도하를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몽테무르와 메체르 부근에서는 라인하르트의 기갑군단이 15일부로 매지강 도하에 성공을 하면서 A 집단군은 프랑스 2군과 프랑스 제9군 사이에 약 80km에 달하는 거대한 돌파구를 조성을 해버립니다. 근데 사실 이때 제가 볼 때는 꽤 괜찮은 결정적인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네. 그 당시 디낭 부근에 롬멜의 7기갑사단이 도하 작전을 해야 되는 일대에는 이와부르 그리고 우라는 이름의 교량이 2개가 있었어요. 연합군이 퇴각하면서 이 교량들을 폭파시켜버리고 퇴각을 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현장에 가보니까 매지강 중간에 섬이 하나 있는 거예요. 조그만한 게. 자세히 보니까 그 섬에서 차 안까지 강의 건너편까지 제방이 연결돼 있어요. 수문하고. 멀쩡하네? 길이다. 가자.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저거 폭파시키면은 수위가 낮아지니까 기갑부대가 그대로 도섭할까봐 폭발을 못 시킨 거죠. 그 제방 보자마자 자기 연대에 있는 3개의 대대를 돌격을 시킵니다.
독일군이 쇄도에서 밀고 들어가니까 프랑스군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 지역을 방어하고 있는 부대가 프랑스 제18사단이었는데 3개 대대 쇄도에서 들어와 버리니까 프랑스군 제18사단은 지휘부가 혼란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연락이 두절됐어요. 그러면서 건너온 3개 대대에 대한 역습 부대로 프랑스 제1기갑사단을 보냈어요. 그런데 1기갑사단이 역습하려고 가보니까 도망치는 병사들,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뒤엉켜가지고 도로가 막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지지부진 시간 끌다가 그 사이에 독일군 슈트카가 하필이면 프랑스군의 유조차를 급습을 해버렸어요. 기름까지 단절돼 버린 거예요. 여기서 돈잡돼 버린 1기갑사단이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도하를 마친 롬멜의 7기갑사단이 그대로 습격을 해서 한 36대 정도 남기고 다 격파시켜버린 거죠. 그럼 롬멜은 도강을 잘했냐? 롬멜도 위기가 있었어요. 롬멜도 저 강을, 메즈강을 건널 때 강 건너편에 프랑스군 진지에서 기관총 쏘고 포탄 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못 건너고 있었어요. 네. 피해 엄청나게 누적되고 있었는데 그때 롬멜 특유의 행동을 합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허리까지 가슴까지 차는 물속으로 사단장이 뛰어들어가서 사단장이 부교를 조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장이 하는데 안 할 수 안 할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부교 다 되자마자 지휘 장갑 차량 타고 사단장이 먼저 건너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용기를 얻은 독일군 7기갑사단이 도하에 성공을 한 거죠. 네.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문서가 있습니다. 네. 히틀러의 단편명령 제11호가 그건데 히틀러는 당시에 상황을 이렇게 판단했어요. 연합군은 아직도 우리의 작전 기도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A 집단군의 정면은 병력이 소홀하고 그리고 우리가 메즈강을 도하하면서 많은 성과를 달성을 했다. 그러니 가능한 모든 기동사단을 A 집단군 쪽으로 이동시켜라. 정확한 상황 판단이죠. 이런 단편명령을 내립니다. (1940년) 나치 독일은 벨기에와 네덜란드 진격을 시작으로 연합국에 대한 공격을 감행한다. 정광석화의 속도로 정격전을 펼친 독일군은 마침내 프랑스 본토를 향해 나아간다. 이후 독일군은 연합군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주력 기갑 부대를 이동시키고 프랑스의 아르덴 숲과 메즈강을 돌파하면서 거대한 진격로를 형성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독일군과 독일 수뇌부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프랑스군의 내부 사정은 어땠습니까? 당시 프랑스군은 독일군의 엄청난 템포에 질려가지고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특히 프랑스군 지휘부 중에서도 가물랭 장군이 보여준 지휘력은 거의 재앙에 가까웠습니다. 이 사람은 평소 관료에나 적합한 사람이고요. 부사령관으로 조르주 장군이 또 있었는데 둘이 또 사이가 안 좋았어요. 평소에 엄청 핍박했어요, 부사령관을. 그런데 이 가물랭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너무도 예측하기 쉬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투에서 예측하기 쉽다는 건 만만하다는 거죠. 이게 지휘부는 자중질환에 빠져 있어도 예하의 프랑스 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저항했습니다. 프랑스 제10군단장은 반격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 반격의 선봉을 맡은 2개 보병연대와 2개의 전차대대가 있었는데 독일군이 계속 공습을 해대니까 야간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밤이 되면 공습 못하겠지라는 생각에. 무슨 소리예요? 쉬지 않고 달려오는데요. 그 사이에 네. 피난 가는 피난민들이 도로를 다 메워버렸어요. 그 피난민들을 향해서 독일군은 계속 기총소사와 폭격을 가했고 독일 제5열이 사방에서 암약을 하면서 도로, 도시는 다 소요 상태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역습이 실패합니다. 그 스당 북부에서는 프랑스 제55사단이 나름대로 역습에 나섰다가 예하의 기갑부대와 보병연대 대부분을 상실하고 부대가 와해돼버려요. 남부에서는 제71 보병사단이 역습해! 라고 했는데 명령을 무시하고 퇴각해버립니다. 무서워서요? 네, 그러니까 혼란에 빠진 거죠. 그 상황에서 멘탈이 핑거스냅으로 가루가 돼버린 부사령관 조르주가 주저앉아서 펑펑 울어버립니다. 아이고. 이걸 보니까 얼마나 참모 장교들은 공포에 질렸겠어요. 그나마 어느 정도 전력이 보존된 부대로 프랑스 제21군단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영향을 받았나 봐요.
21군단이 반격을 하려고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고사령부에서 반격하지 마. 독일군 돌파구 밑에 그 진지 점령하고 방어나 해. 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래서 21군단은 반격 준비 다 했다가 다시 명령에 따라서 방어 준비를 하면서 기껏 모은 전차가 다 흐트러졌어요. 점 단위로. 그런데 그 사이에 그 지역을 담당하는 총사령관으로 조프르 장군이라는 사람이 또 있었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듣고 뭔 소리야? 내가 반격하라고 했잖아. 다시 반격해. 아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니까 에휴. 21군단 입장에서는 다시 긁어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차 다시 모으는데 또 한나절 지나가고 그 사이에 수당에서는 포병의 지원으로 간신히 방어를 하고 있던 프랑스 군들이 스트카의 공습을 받고 와헤드에서 다 도주해버리고 이미 구데리아는 부벨몽이라는 지역을 돌파해서 내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 템포를 놓친 거죠. 만약에 이때 옆구리 쳤으면 측방은 신경도 쓰지 않았던 구데리아는 그대로 괴멸됐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롬멜이나 지금 구데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전진만 하고 있기 때문에 방어를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기갑 부대에는 기동 축선이 있으면요 전진을 하잖아요. 움직이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해요. 그래서 어떤 옆구리에서 치기가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예. 왜냐면은 기갑 부대는 정지했을 때가 가장 취약하고 돌진을 하거나 기동을 해 나가는데 그 속도가 빠를수록 하나의 이게 전차와 전차가 움직이지만은 하나의 축을 형성해 버린다는 것이죠. 예. 기마병들도 마찬가지죠. 달릴 때는 무서울 게 없는데 맞습니다. 돌리기 시작하거나 멈췄을 때는 정말 취약해지는.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멈추지 않고 가야 되잖아요. 너무 간 거죠. 구데리안의 직속 상관이 클라이스트였는데 단편 명령의 대부분이 멈춰. 야 멈춰. 멈춰. 24시간 동안 8km만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기갑 부대가 아무리 내달린다고 해도 아무리 그렇게 스피어 캔을 준비했어도 보급받고 병사들도 좀 쉬고 그럼요. 준비한 다음에 또 가야 되잖아요. 네. 그 사이에 보병도 따라와야 되고 포병도 따라와야 되고 그걸 계산한 게 8km였던 거예요. 무시하고 계속 가니까 열받잖아요. 직속 상관 입장에선. 안 들리나? 이러고 간 거예요. 그래서 계속 멈춰 해도 무시하니까 직접 찾아갑니다. 너 왜 멈추라는데 말을 안 들어? 하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니까 둘이서 이제 말다툼을 해요. 구데리안도 지지 않고 대거를 합니다. 못 해먹겠네. 안 할게요 그러면 라고 이제 때려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자기가 지휘하는 군단 사령부를 갔는데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이 말려가지고 그거는 이제 다시 취소가 돼요. 이런 우여곡절 하루 동안 끝에. 보직 해임이 되죠. 구데리안이 네. 지휘권을 상실해요. 근데 이제 조율해가지고 야 구데리안 네가 그 군사령관 이야기를 기갑 군사령관 이야기도 들어야지 해가지고 이렇게 타협을 해가지고 지휘권을 다시 찾는데 그렇게 하니까 구데리안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지소의 장갑차의 그 유선을 무선으로 이제 하니까 마치 자기는 지소에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해놓고 장갑차를 타고 유선을 풀어가지고 방초통해서 그 유선이 있잖아요. 무전기로 앞에서 가면서 중계로 유선으로 중계해가지고 자기가 마치 지소에 있는 것처럼 해놓고 냈다 앞으로 도망가 버려요? 네,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구데리안. 혹시 구데리안이 중2였나요? 목숨을 걸은 거죠.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실패했다 그러면 자기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과거에 지나간 거를 보고 평가하기는 쉬워도 네. 구데리안이나 이런 작전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자기의 맞습니다. 직위와 명예와 목숨을 걸고 그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독일 측의 성공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조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프랑스 최강 육군을 가지고 있는 프랑스가 이렇게까지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패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 개념의 차이, 사고의 기동성이라 그랬는데 그 속도 차이입니다. 속도 차이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독일군이 그 임무영지 이 속도 차이가 나는 결정적인 요인이 말이죠. 임무영지라고 하는데 상급 지휘관의 의도 범위 내에서 그 임무 달성에 필요한 지침이나 전투지 경선, 필요한 통제 수단을 주기는 주는데 독일군은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상황이 말이죠. 원래 부여된 주공이 진출이 늦는데 조공이 진출이 빠르잖아요. 그러면 통제선을
변경을 해가지고 이 조공을 바로 주공으로 전환하는 아. 이런 사고의 기동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근데 결국은 이거를 OODA 주기라고 표현하는데 보이드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Observation, Orient, 그다음에 Decision Attack, 그 액트 하는 보이드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결심 주기라고도 표현하죠. 근데 이제 프랑스군이 독일군을 이길 수 없었던 가장 중요한 게 OODA 주기, 즉 결심 주기에서 한 템포 계속 늦었다는 것이죠. 규데리안 진출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프랑스군보다 독일군 지휘부에서 더 놀래요. 프랑스군이 연합군이 그 패배한 결정적인 요인이 3,000대의 전차를 영불 연합군은 사단 단위로 다 분산을 시키고 기계화 사단을 드골 장군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안 했어요. 그래서 운용을 못하고 그 반면에 독일군은 그 전차를 전부 집중 운용을 기계화 사단으로 판저 사단이라고 하는 그 집중 운용을 해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공격을 해가면 말이죠. 항상 영불 연합군이 뒷북을 쳐. 그러니까 독일군의 전술적 돌파 속도를 영불 연합군의 전술 작전 전략적 예비대가 역습을 하는 그 속도를 능가했다는 것이죠. 요게 이제 독일군이 아까 말씀드린 그 블리츠 크리그의 뜻이 원래는 번개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번개전처럼 속도가 빨랐냐면은 영불 연합군이 배치가 약한 쪽으로 밀고 들어가니까 이게 적이 없는 쪽으로 공기 손자병법에 공기 무비 출기 불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게 적이 배배되지 않는 쪽으로 가니까 이게 빠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적의 강점이나 거점에 부딪히면은 이 교전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격술로 압도를 해 나갔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구데리안이 부대를 편성해 가지고 끊임없이 훈련을 해요. 훈련 전차, 전투 전차, 독일군 구데리안 해구록에 보면은 훈련 전차라는 말이 나와요. 근데 이게 무슨 훈련용 전차가 따로 있느냐? 그게 아니고 전투 전차 중에서 훈련에 동원돼 가지고 운용을 연습을 시키고 하는 그거 전차를 훈련 전차라고 했는데 러시아군도 그런 개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그 구데리안 멈춰라. 왜냐면 첫방 방어하고 가야지. 너 왜 그렇게 빨리 나가느냐. 이런 계속 그 이제 단편 명령으로 구데리안 멈춰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구데리안이 그전까지는 군단장은 전부 지휘소 뒤에서 후방에 있었어요. 근데 구데리안은 장갑차에 군단 지휘부를 설치해가지고 앞에서 기동을 해가지고 나타나는 호기를 포착해가지고 그대로 돌진하는 이런 시간과의 싸움에서 이겼다.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프랑스는 지휘소에 있었고 독일군 지휘관 사단장 지휘관들은 참모장을 지휘소에 앉히고 지휘관은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그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속도 차이로 인해서 전투의 방향이 확 달라지는지 느낄 수가 있는데 사실 뭐 그렇다고 프랑스가 그냥 손만 놓고 있고 이랬던 것도 아니고 정말 전력을 다해서 역습도 하고 그랬던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러다가 수도가 함락될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5월 20일부로 이제는 구데리안은 드골의 제4기갑사단과 교전을 이어가면서 이제 항구로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독일군의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독일군도 이때쯤 되면 연료와 탄약이 슬슬 떨어져 가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아쳐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덩케르크, 칼레, 불로뉴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몰아쳐가기 시작하면서 독일군이 아부빌에 도착을 해서 공세 방향을 항구로 돌리기 시작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때 중요한 전투가 하나가 발생을 해요. 아라스 조우전인데 영국군이 별 생각 없이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롬멜의 7기갑사단이 캉브레를 점령하고 나서 아라스 남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어요. 별 생각 없이 이동하던 영국군과 이쪽으로 기동하던 롬멜 기갑사단이 맞닥뜨는 거예요. 그래서 조우전이 발생해서 네. 양쪽이 격렬하게 전투를 했는데 결과는 영국군이 패퇴했어요. 그런데 롬멜이 하필이면 그 영국군이 기갑부대였거든요. 롬멜이 상부로 보고를 합니다.
대부대, 기갑부대, 기갑 대부대랑 교전 중입니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독일군 최고사령부에서는 그때부터 이제 구데리안 진짜 멈춰 세워야 되잖아요. 구데리안의 주력 부대 중에 하나였던 제10기갑사단을 예비로 빼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로스 도이칠란드 연대 하나 줘요. 그런데 문제는 그 10기갑사단이 덩케르크를 공격할 부대였어요. 근데 기갑사단 빼놓고 연대 하나 주면 30만 명이 있는 연합군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때쯤 되면은 칼레와 블로뉴가 함락당하면서 연합군 30만 명이 넘는 인원이 덩케르크 쪽으로 양떼몰이를 당하고 있었거든요. 독일군이 이렇게 이제 아까 아라스에서 그 공격을 해가니까 진출이 얼마나 빨랐던지 프랑스군은 독일군을 보고 혹시 영국군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그다음에 아까 그 롬멜 장군 같은 그 롬멜 전사록을 보면은 권총 한 자로 가지고 롬멜이 프랑스군 1개 연대를 포로를 잡아요. 그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공항에 빠지면 말이죠. 야, 적군 최고사령관이 지금 그 이렇게 위협을 강하고 권총을 빵 쏘면서 프랑스군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 사총 해놓고 쉬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느 적군 사령관이 와가지고 너희들은 포위됐다. 근데 실제로 롬멜만 있었지 부하들은 없어서 그런데도 권총 한 자로 가지고 일개 연대를 포로로 잡는 이런 우스운 상황이죠. 저 정도 장군이 와 있으면 적어도 사단 뭐 군단급이 와 있을 거다라고 그렇죠. 공포에 맞습니다. 예.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 만약 공격을 계속했으면 연합군은 괴멸당했을 것이고 이것을 회복하지 못한 영국은 아마 지금의 역사처럼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것에 대해 멈춘 게 지금 방금 이런 롬멜의 보고 조우전 때문이다라는 가설 말고도 많은 가설이 있죠. 요 정지 명령에 대해서는 히틀러가 이렇게 명령을 내린 데 대해서는 몇 개의 그 가설이 있습니다. 지형이 좀 불리했다. 이 지금 그 공격을 덩케르크 앞두고 이게 멈추거든요. 멈추는데 기갑 부대를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뭐 정지시켰다. 근데 요거는 하이델 장군의 정언이 이 가설을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기갑부대의 전투력을 전략하기 위해서 그랬다. 클라이스트 장군이 50%의 전차가 손상이 되었다. 이 히틀러한테 보고를 하니까 이 큰일 났네. 히틀러가 그러면 전차부대 아껴야지 해가지고 했는데 클라이스트는 이 말을 나중에는 이렇게 가장된 표현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가설은 뭐냐면은 연합군의 측방 공격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구데리안 너희 부대 진출하는데 보병 사개군을 저기에 보이시죠? 요대 측방 방어를 시킵니다. 그러면서 독일 연합군의 반격에 대비를 시키거든요. 그 측방 공격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중지를 시켰다. 이렇게 보는 설명이 있고, 네 번째 가설은 2차 공세로 관심이 옮겨갔다는 것이죠. 요들이 이미 우리 승리했다. 이제 마무리만 남겨놓았을 뿐이다 하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포위된 적 부대에 대해서 정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독일군 지도부가 연합군의 이 규모가 얼마인지를 정확하게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감하게 판단하지 못해서 정지 명령을 내렸다. 여섯 번째 가설은 대륙 중심적 사고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와 장군들이 연합군이 해안에서 철수 작전을 감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처 대처하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일곱 번째는 게링이 그때는 이제 그 히틀러 다음에 권력자였잖아요. 이 게링이 공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공군으로 총통각각 이 영국군 이거 하는 거 우리 공군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기갑부대 아끼죠. 이래가지고 그 게링의 그 어떤 영웅 심리 때문에 정지 명령이 내려왔다. 이렇게 보는 게 있고, 여덟 번째는 이제 히틀러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좀 의문이 있어요. 영국군에 대한 배려를 했다. 왜냐면은 협상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논란이 있는 가설이기는 한데, 히틀러가 도브 해협을 영국군이 탈출할 수 있도록 놓아주었다는 것인데, 이건 말이 좀 안 된다고 봐요. 그런데 히틀러가 남긴 유언에, 자살 전에 유언에 이 말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변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8가지의 가설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 덩케르크에서
연합군들이 필사의 탈출을 펼치고 프랑스는 항복하게 됩니다. 단 6주 만에 이 유럽의 군사 강국 프랑스가 무릎을 꿇게 됐는데요. 이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오퍼레이션 다이나모를 통해서 정말 기적처럼 탈출하는 데 성공을 했지만 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독일군은 다시 6월 5일에 공세를 시작을 합니다. 조공이었던 B집단군이 손무 에브강을 동강을 해서 프랑스군을 남쪽으로 압박하면서 몰아쳐가기 시작을 했고요. 중앙의 A집단군이 다시 주공이 돼서 6월 9일부로 프랑스 국토의 정중앙을 돌파를 하면서 마지노선 후방으로 기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뒤에만 엿보고 있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가 프랑스에게 선전포고를 하고 프랑스군의 배후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6월 14일에는 무방비 도시를 선언한 파리가 함락이 되고요. 난공불락이라고 주장을 했던 마지노선의 요새들이 하나씩 함락되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구데리안이 지휘하는 기갑군단이 스위스 국경에 도착해서 프랑스군을 포위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완전히 저항 의지를 상실한 프랑스군은 6월 22일부로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되죠.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니까 처칠 입장에서는 그럼 프랑스 절단 났으면 영국이라도 지켜야지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프랑스 해군 함대가 독일군에 접수되기 전에 전부 무력화해 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랑 같이 독일이랑 싸울 거냐 아니면 전쟁 끝날 때까지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 대기할래. 이도저도 싫으면 그 함대 끌고 서인도 제도로 가. 거기서 영국하고 미국의 감시 아래 무장 해제해. 그런데 니들 이 제안을 다 거부하면 6시간 안에 니들 스스로 자침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공격할 거야. 라고 했는데 당시 영국군은 프랑스가 우리랑 같이 싸우길 바랬나 봐요. 공국의 명령을 어겨가면서까지 시간을 계속 더 줬는데도 결국 프랑스 해군은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영국 해군이 프랑스 해군 함대를 공격을 하고 프랑스 해군은 10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을 하죠. 그 이후에는 비시 프랑스, 독일의 꼭두각시 정부인 비시 프랑스와 드골이 지휘하는 자유 프랑스 저항군이 대립을 하면서 서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함대들은 자유 프랑스 군의 예하로 들어가요. 그래서 대립을 하다가 독일이 휴전 협정을 어기고 비시 프랑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다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툴롱항에 전개돼 있던 마지막 프랑스 해군 함대들은 독일군이 오기 직전에 모든 함정을 자침시키면서 독일군으로의 접수를 거부하죠. 여기까지가 이제 이후 상황입니다. 프랑스의 영광이 시작되었던 그 나폴레옹의 시장인 툴롱이 마지막 그렇죠. 자침의 현장이 되어버렸네요. 네. 이렇게 해서 독일의 프랑스 침공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메시지나 교훈 어떤 게 있는지 좀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독일군이 잘해서 이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지만은 네. 프랑스군이 너무 형편없는 전투와 전쟁 지도를 해서 졌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개념의 차이에 의해서 전투 승패가 갈라졌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정적인 실수는 독일군의 주공 기도를 프랑스군과 연합군의 그 첩보기관이나 정보에서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판단의 실패죠. 뭐 그렇게 보고 근본적으로는 교리의 기반, 즉 1차 대전 방식으로 연합군은 싸웠다는 것이고 이 독일군은 새로 나오는 첨단 장비와 편성으로 연합군을 공격해서 항상 그 혁신을 했다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의 차인데요. 항상 독일군 지휘관은 전투 현장에 있었다. 결정적인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 있었다 하는 점. 그에 반해서 연합군 지휘관은 지휘소에 있었다는 것. 이게 항상 우리가 하는 말이 현장에 답이 있다 하는 맞아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도 혁신과 노력, 훈련. 둘째도 혁신과 훈련. 셋째도 혁신과 훈련입니다. 무슨 말이냐? 독일이 저렇게 군사혁신을 할 때 프랑스는 진지공사만 했어요. 절대 우리 한국군이 닮아서는 안 되는 이 패전 직전의 프랑스군의 상황. 사단장들은 진지공사만 강요하고
훈련은 뒷전이고 혁신을 해놔도 훈련으로 완성시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훈련을 강도 높게 하는 것 못지않게 혁신이 중요하고 혁신을 부단하게 하는 것 못지않게 완성시키는 훈련이 중요하죠. 아무것도 하지 않은 프랑스의 그런 전쟁 준비에 관한 노력들이 이 결과를 만들어낸 직접적인 원인이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장비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 계약과 혁신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현장의 전투를 직접 벌이는 병사들과 지휘하는 지휘관들 그 인적 자원이 훌륭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무용지물이 아닌가라는 걸 좀 많이 배울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조금 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